예,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여진의 공포 속에 이재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연기된 수능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차경환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최진 세안대 부총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포항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의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포항 지진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정치권이 뭐 분주하게 또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는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닷새째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난재해 대책의 핵심, 그러니까 위기관리의 핵심은요, 그 신속성입니다.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설령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인데, 과거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늑장 대응 때문에 사실은 정말 크게 확장되고 결국은 대통령 하야까지도 이제 탄핵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피해 접수가 안 됐는데 벌써 응급 복구율이 한 90% 되고, 예. 또 보면 뭐 전세금 같은 거 50% 절감, 뭐 전기세, 뭐 수도세 이런 부분까지도 대폭 절감해드린 상당히 신속한 대응이 저는 상당히 예. 과거 어느 때보다 좀 돋보인다라고 예.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그래요.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아직 좀 멀었다. 행정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곳곳에서 예.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책상에서 지금 열심히 뭐 서류로만 보는 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고통을 겪는 사람만큼 이 절실한 사람이 없겠죠. 제가 조금 평가하고 싶은 대목은 이 재난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지진 당일날 창원에 있었습니다. 예. 창원에 그 3.15 해관 지금 그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흔들리고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쯤 동시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노인분들에게 지금 지진이 났답니다라고 바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이제 적었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난 문자가 먼저 오고 진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나아진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 그러면은 보고 시스템, 재난 보고와 재난 전파 시스템이 아주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예. 상당한 진일보로 보고요. 예. 이처럼 이 뭔가 보고를 하고 다음에 처리하는 시스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난 대처가 늦어집니다. 이전에 우리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전에 우리 상당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던 게 뭐냐면 북한이 도발했을 때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교전 수칙에 따라서 바로 대응하고 보고하라 했습니다. 재난이든 교전 수칙이든 매뉴얼대로 정확 신속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있다면은 지금 이 재난 대책의 중심은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야당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딱 전면에 나서서 이걸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참 소통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오사마 빈 라덴 적결 할 때 작전 때 보면은 제일 인상적인 사진이 백악관의 시츄에이션 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은 그걸 현장 지휘하는 장군들만 딱 앞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지만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앞에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저는 이것이 재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닷새째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포항 현장에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안 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연기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수능 보는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닷새째인데 대통령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현장에 가야죠. 우리 현장에 잠바를 입고 그 복구 현장을 누벼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9.11 사태 때 그 미국의 줄리아니 뉴욕시장도 현장을 정말 주민들과 같이 휘젓고 다니면서 그 스킨십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서 대권 주자까지 됐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스촨성의 대지진 때 빨리 가서 현장을 누볐던 모습이 인민들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면은 이제 경호가 많이 또 같이 수반이 되고 더구나
대통령이 이 조그만 이 포항이라는 시에 가면요. 싫든 좋든 간에 학부형들이나 수험생들이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혹여라도 학생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지지도 향상이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는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수험생들 위해서 가지 않았다. 예. 시험 이후로 미뤘다. 저는 이거는 아주 적절한 저는 좋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조 교수님. 네, 부총장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긴 대통령이 가면은요 청청시야의 의전과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재난 현장에서 사진 찍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예, 예. 상당히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와 각부 장관과 해당 관련 부처 장관들 내려가서 다 한 번씩 살펴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 책임자니까 그렇죠. 아, 예. 그 정도는 뭐 적절하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가면 갈수록 이 사태가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청와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7일인가 다시 재판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네. 그러는데 지금 뭐 변호인 접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 그 부분도 관건이고 사용처를 정말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1년 반 넘게 재판에 임해온 태도는 사실 정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때 특검 때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이라든지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철저하게 정말 거부 내지는 전면적인 반대 뭐 이런 입장으로 했다는 것이 참 국민 정서가 너무 그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이런 얘기 듣는데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옆에 꼬리가 붙었지 않습니까? 상납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예. 아니 세계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가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국정원의 2인자를 청와대 골목 근처에서 만나서 담벼락 그 옆에 차에다만 세워놓고 말이죠. 1억이 든 현금을 몰래 이렇게 트렁크에 넣고 주고받고 이런 특수활동비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뭔가 범법의 의혹이 강하게 풍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예, 최 교수님. 예, 저는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이른바 우리가 저질렀던 그 논두렁 시계 같은 그런 되풀이 일단 먼저 카드라 뭐 있지 않을까 의혹으로 잔뜩 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의혹이 붙여 있습니다만 우선에 상납이라는 기정 사실로 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재판은 무죄 추정이고요.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게 어떻게 드러날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논두렁 시계가 그럼 실제로 있었느냐? 예. 지금 묘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논두렁 시계가 있었다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돈의 용처가 이제 대통령이 밝혀야겠죠. 예. 뭐 나중에 밝히든지 할 텐데 이 문제 사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곰곰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쓸 돈 용처가 없습니다. 예. 돈 쓸 이유도 없고요. 급여도 있고 또 뭐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뭐 어디에서 쓸 것이냐. 그게 뭔지를 이제 차츰 밝혀야겠지만 예. 그게 저는 과연 역대 대통령에서 해왔던 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났을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뭐 저도 역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단을 피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겁니다. 지난번 탄핵 재판 때도 사실은 대통령이 이 수사라든가 이런 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 재판에서 아주 그 파면의 사유가 됐죠. 이건 스스로 이제 사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구속 기간 1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석방을 해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됐다면 대통령이 만일 재판에 안 나오면은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겠죠. 예. 그러나 많은 법조인들은 1심 재판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참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대통령이 지금 모든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또 새롭게 구속 집행을 연장해 가면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 사단이 빚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대통령이 뭐 전직 대통령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예.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판은 사실 불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재판 자체도 또 과연
그것을 불구속으로 불구속으로 전환해서 재판에 출석을 요구하면 될 문제를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예. 그것이 과연 그 무죄 추정 원칙에 합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을 길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27일 재판 과연 불출석 상태에서 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국정원 그 청와대에 들어갔던 45억 외에 예. 별도로 이제 최경환 의원에게 이제 1억 원 가까이의 특활비가 들어갔다. 이게 문제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친박의 핵심 인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사법 처리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이거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특히나 국정원 관계자, 당국자가 진술을 하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당국자 입에 지금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전직 당국자겠죠. 최경환 의원이 지금 그 1억 원 이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경제부총리로서 그때도 국정원 특활비가 이렇게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특활비가 항목이 깎인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부총리에게 이 문제를 좀 잘 수습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줬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최경환 의원은 지금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할복하겠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런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뭐 지출 기록이 있다고 하고 또 국정원 당국자 또 뭐 당시 기조실장이나 당시 국정원장이 진술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텐데 과연 그러면 그 한 사람일까? 그리고 종전에 국정원 특활비라는 게 국정원에 또 국정원을 관장하는 또 정보위원회도 있고 여야 모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갈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참 자칫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리게 된 것인데 그 기출가 참 주목됩니다. 그래요. 여의도에도 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런 뭐 감지되는 분위기까지 지금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좀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들 일부 뭐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의 언론 보도 관련해서 또 국정원에 대해 좀 불쾌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 뭐 지금 국회의장은 이 되면은 좀 탈당하지 않습니까? 물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야를 떠나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관 10여 명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건 정말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배치를 따는 것 이상이 훨씬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 국회 한복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국회의 수장으로서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는데 사실 최경환 의원이 내가 만약 특수활동비 1억을 받았으면은 동대구역 그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정말 섬뜩한 얘기입니다. 지명까지도 언급하면서 그만큼 이제 본인이 결백하다. 나는 절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결백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한 건데 지금 검찰이 현재 국회의원인 회관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그만큼 좀 자신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아닐 경우 정말 검찰이 어떤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건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했다는 것 자체가 참 석연치 않다는 것. 또 하나는 1억을 받아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 이후에 사실 일정 기간 지나서 사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연관성을 한번 이제 이 검찰에서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돈을 주었다고 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어떤 진술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직접 그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다는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또 어떤 진술이 나와 있고 거기다 또 관련 자료를 상당수 압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이 뭐 최경환 의원은 이후 영영 정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사실 아닌 걸로 판명된다면 뭐 검찰은 뭐 정말로 엄청난 치명타를 맞겠죠.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지금 진실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거론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위기감을 느끼는지 뭐 예전에 과거 여권에 있었던 비리를 뭐 제보를 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요. 이제 검찰의 특활비를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거든요. 1년에 한 100억 정도 되나 봅니다.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검찰에서 법무부 쪽에 줘가지고 이제 활용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관행이냐 그래서 별 문제가 있다 이런 뭐 논란이 좀 있거든요. 자, 한국당이 일단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 하나는 그 앞에 전자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이른바 이현수 리스트가 과연 있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1억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의원들에게 여야 의원이 나눠줬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는 이현수가 직접 국정원의 비자금을 갖고 여야 의원에 로비를 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아무로 가려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 국정원하고 사실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라는 관계 자체가 밀접한 뭐 상하 기관도 아닐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담벼락에서 뭐 뚜껑 몰래 열고 뭐 현금 주고받는 이런 아주 극히 무슨 뭐 간접 접선하던 식 같은 돈 거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정원은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 특수부는 이미 그 액수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의 공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방부와 어떤 육해공군의 어떤 법무처럼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있고 상당 부분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같은 반열에 놓고 뭐 국정원도 했으니까 검찰도 해라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찰의 어떤 특수활동 이런 부분들이 설령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또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책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 자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권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저는 파악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가 우리 청와대 뭐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으로 정말 한꺼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어느 것을 선별적으로 나쁘고 좋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법무부에 뭐 100억 이상 지금 법무부에도 10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훨씬 더 많이 받는데 그것을 또 당초 법무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이상 되는 금액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뭔가 변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법사위 쪽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검찰이 건네준 그 법무부에 건네준 특수활동비 중에 한 60~70%는 다시 대검찰청으로 준답니다. 법무부가. 그래서 30~40%는 법무부 장관 하액 법무부 간부들이 쓴다는 거죠. 그 돈은 어디 있었겠냐? 그러면 수십억입니다. 단초가 여기 있습니다. 전에 왜 지난 6월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서울지검장의 회식 자리에 돈 봉투가 오갔습니다. 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느 것은 뭐 옳고 어느 것은 나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왜 변칙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책정해서 서로 다른 계정을 주고받느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획파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특수활동비의 관행과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이 법무부와 검찰과의 특수활동비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굉장히 바쁘죠. 문정부 출범 이후에 뭐 국정원 댓글 문제도 그렇고요.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좀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개혁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 제대로 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입니다. 많은 개혁 과제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주변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얘기 들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는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쯤에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던 특활비 얘기를 꺼냈어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서완종 리스트 관련했던 당시하고 지금 2년 6개월 지난 이 시점의 발언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거 홍준표 대표의 해명으로 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특수활동비 부분에 사실 홍준표 대표가 막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본인 좀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뭐 그 특수활동비 문제가 그때 많이 됐었죠. 우리 대표 경선 때 비용 1억 2천 정도를 어디서 마련했나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서
본인이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시절에 받았던 것 중에 상당을 쓰고 일비 남은 것을 집에 뭐 생활비로 줬다. 그 생활비로 준 거를 틈틈이 이렇게 쭉쭉 모아서 나중에 그게 돈이 이제 상당 부분 좀 거액이 돼서 그거를 이제 경선 비용으로 썼다라는 그 부분이 본인이 이제 자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 경선 돈이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해명했는데 엉뚱하게 이제 특수활동비를 집에 생활비로 준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이제 논란이 한창 일어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조용히 묻혔다가 예. 요번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다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다시 또 묻혀졌던 예. 고구마 불거지심이 밖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페이스북에 연이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오늘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우리 최 교수님 얘기 들어볼까요? 예. 그거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세상이 다하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나눠먹기식 국고 상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지금요 보면 이제 국정원이나 청와대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행정부, 국토해양부 모든 정부 부처가 다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편법적이거나 불법적 용도로 쓰느냐 마느냐 아느냐 이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적폐청산인데 그 적폐청산 양대 축이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 개혁은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다시 검찰 개혁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검찰 개혁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정원과 검찰 개혁은 어떤 특수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제도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감하게 예. 어떤 어떤 개혁의 그런 그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최 교수님께서는 요즘 뭐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뭐 돌아가는 사람 잘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같이 네,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보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때 당시 이제 네. 그 특활비라 소위 그걸 좀 네, 받은 것 같습니다. 매달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사용처는 방금 우리 잠깐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목록으로 좀 썼어요. 네, 근데 네. 그거는 뭐 원내대표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가 보죠. 그 정도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돈이요. 예. 사실은 원내대표가 이제 여야 원내대표, 여야 간사, 예. 여야 정당의 간사들 그다음에 또 원내 그 운영을 위해서 국회에 쓸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예, 또 안에 예. 원내대표실이 또 있고요. 원내대표실에는 뭐 원내 대변인실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용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이 오면은 예. 그 돈을 통째로 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관행적으로 딱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여야 간사에게는 얼마씩 하고 예. 그래야지만 여야 간사도 그걸 가지고 또 뭐 경조사도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관행처럼 됐고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은요. 이 여야 그 간사, 여야 원내 정당의 원내 대표들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국회에서 좀 올렸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여야 정당 활동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좀 국민의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예, 특활비는 이 정도 좀 적고요. 자, 안철수 대표 통합론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빅 텐트론으로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내일 이제 끝장 토론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마트하고 슈퍼마켓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또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까지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주 의원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예.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예. 힘을 합해서 예.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의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자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제 골목수표 둘 다 합친다 대형마트가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 찬성 쪽과 반대쪽 이야기를 분명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저 이제 골목수표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개를 합해서 예.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연대나 합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견제하자, 맞서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은. 근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조그맣게 합혀봐야 적대 안 된다. 그냥 우리 국민의당 힘 키워서 자강론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상당히 아주 양갈래로 확 가는 것 같아요. 내일 뭐 끝장 토론이라고 하지만 예.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미 끝장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안철수 쪽에서는 호남파에 거두라고 했던 박지원 대표를 지금 징계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예. 서명운동을 하고 서명운동 있거든요. 한다고요? 예. 그리고 호남파에서는 안철수 당 대표를 지금 제명하는 그런 서명운동을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지금 그룹이 예. 정면 충돌하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식으로 사실 머릿속에 항상 맴돌고 있는 거는 이제 4년 넘게 남아 있는 대선 예.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호남파 의원들은 지금 예. 당장 지금 8개월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 구조가 지금 다른 거죠. 동상이몽. 예, 완전히 동상이몽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지금 계속 한 자리에서 따로 얘기하고 따로 가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호남파 의원들이 탈당하지만은 실제로 탈당 못할 것이다. 막상 해봐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예. 호남 민심이 너희들을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탈당해봐야 너희들은 정치적인 미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 라는 생각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호남파 의원들 입장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앉아서 죽을 수 있다. 탈당해도 죽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한식에 죽으나 천명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세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더라도 예. 활로를 모색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완전히 강대강으로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어저께 그 갤럽 조사를 보면은 지난 주말 보면은 국민의당 지지도가 전국적으로는 뭐 한 6%, 민주당 40%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호남으로 가면은요.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10%밖에 안 되고 상당히 그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예. 또 하나 제가 지금 최 부총장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아마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 특히 중진들이 바라는 것은 이게 민주당과 연정이지 민주당에 개별 입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개별 입당할 경우에 사실 선별 입당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당초에 주장하던 양두마차론이라는 것이 스스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40석으로 가지고서 사실은 어느 정도 민주당도 그렇고 또 한국당도 그렇고 두 당 다 지금 120석 안팎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0석으로 굉장히 큰 딜메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부서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서로 동상이몽이고 서로 끝장 토론하면서 굉장히 갈라지겠지만 예. 흩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총장님 말씀처럼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런 걸 믿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은 개별적으로 이탈해서 정치적으로 개별 의원들 정치적 운명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힘을 키워서 정말 분명한 딜메이커가 되어서 호남에서 양두마차론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어떤 바른당과의 통합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인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지지도 국민의당 민주당 격차가 호남하면 더 커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딜레마로 작용하고 안팎의 딜레마인데 저는 뭐 부분적으로 그 문제는 국민의당이 이제 분명한 좀 선택을 찾아야겠죠. 내일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치 생명 위기를 맞고 있는 분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출석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려주시죠.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병헌 전 수석의 출석을 지켜본 청와대도 좀 참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한국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임 정무수석도 좀 급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다. 거기다 삼성 국회의원 출신의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비중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은 말 안 해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아마 적폐청산이나 모든 부분의 사령탑이고 여야 관계라든지 어떤 청와대라든지 국회 어떤 창구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그랬던 정무수석이 이렇게 중간에 낙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여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너무나 아마 좀 뼈아픈 그런 걸고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면 지극히 원론적이고도 중요한 이 길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담당하게 따른 거고 그리고 또 한시도 공백을 둘 수 없으니까 빨리 후임 정무수석을 예. 또 소통에 능하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무수석을 빨리 하루빨리 또 물색하는 게 더 예. 중요한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뭐 후임 정무수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후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유인태 정무수석 같은 분 다스이기도 하고 또 여야의 골고루 사실은 이 야당과의 소통 통로거든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청와대와 예. 대통령을 이어주는 것인데 대통령과 국회를 이어주는 것인데 예. 그래서 막 유인태 정무수석처럼 이게 같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 같은 코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루 국회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국회와의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